안녕하세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주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현재 다른 참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Q&A는 오른편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주시면 종료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의 제약 바이오팀 컨설턴트 이경미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40분간 함께 델스앤 포트폴리오 리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8년의 키워드들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거래 동향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최초의 약물 개발 예측 프로그램인 DTSR을 런칭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본 슬라이드는 2018년 거래에 대한 리뷰로 투자 목적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8년 키워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키워드들, 우선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두 번째는 언맷 니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타겟 테라피와 관련된 신약 개발에 관한 연구들 또한 많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7년에 이어서 18년에도 항암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았죠. 신약 개발과 함께 항암제 분야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반면 신경계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죠.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창출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레비뉴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가 하락, 그리고 수조 원에 이르는 R&D 코스트, 이에 반해서 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제약업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빠른 전략적 파이프라인 보강을 통해서 우선 포트폴리오의 갭을 채워주는 전략으로서 M&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라이센싱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으로 바이어의 입장에서 우리의 에셋이 그들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라마다 다른 시장에 개별 진입을 계획을 하실 텐데요.
이때 이머징 마켓으로의 진출이실지 또는 이미 시장이 형성된 마켓으로의 진출일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2018년 한 해 동안 어떠한 거래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의 거래량과 거래 규모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2018년에 있었던 거래량에 대한 그래프고요. 오른편에 있는 파이 섹터는 2018년에 있었던 거래 규모, 딜 사이즈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우선 2018년의 총 거래량은 4,014건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안에는 M&A가 11%, 라이센싱이 41%, 이 M&A와 라이센싱에 관련된 거래가 50% 정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편으로 오셔가지고 거래 규모, 딜 사이즈의 경우에는요. 2018년 428빌리언 달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M&A의 경우에는 거래량에서는 11%의 비율을 차지했죠. 반면에 거래 규모에 있어서는 64%의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만큼 M&A의 딜의 규모가 컸던 한 해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17년과 비교해 보면은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거래 규모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7년 대비 어떠한 점이 18년에 바뀌었고 다른지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7년과 18년의 거래량에 대한 그래프고요. 오른편은 거래 사이즈, 딜 사이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선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17년과 18년 대부분의 거래는 라이센싱과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차이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래량에 있어서 17년은 4,522건, 그리고 18년은 4,014건으로 약 400에서 500건 정도가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요. 반면에 오른편으로 오셔서 딜 규모의 경우에는 17년에 398빌리언 달러인 반면에 18년에는 428빌리언 달러로 대략 30빌리언 달러의 규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에 규모가 큰 딜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떠한 거래들이 이러한 18년의 규모의 증가를 이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죠. M&A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거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10년간 M&A가 어떠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M&A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죠. 반면에 M&A의 규모, 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14년, 15년 유독 눈에 띄는 포인트죠. 14년에는 347빌리언 달러로 거래 규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14년의 경우에는 노바티스와 GSK 온콜로지 그리고 바이엘과 머크 컨슈머 케어의 메가딜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347빌리언 달러라는 거래 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해인 15년의 거래에는 테바와 벨러 간의 제네릭스 분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15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 규모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럼 어떠한 거래가 18년에 이러한 거래 성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요, 2018년의 거래 규모에 있어서 탑
20의 탑 20에 랭크된 거래들이고요. 우선 가장 큰 규모의 M&A는 보험사 중 하나인 시그나가 메이저 PBM 회사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를 67빌리언 달러로 인수한 거래입니다. 보험사와 PBM 회사의 이러한 인수합병이 서비스 분야에서 큰 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이 있는 치료제 분야에서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료제 분야에서는 두 건의 메가딜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타케다의 샤이어 인수, 그리고 GSK와 노바티스의 컨슈머 헬스케어 인수합병인데요. 타케다는 샤이어를 인수함으로써 샤이어의 강점인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헤마톨로지 분야에서도 두 건의 큰 딜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노피가 바이오베라티브를 11.6빌리언 달러에 인수한 것인데요. 이로써 바이오베라티브가 보유하고 있었던 혈우병 치료제인 엘루테이트와 엘프로리스를 사노피의 그 드럭 파이프라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셀진의 임팩트 바이오 메디슨 인수가 있습니다. 1.1빌리언 달러의 업프론트, 거기에 5.9빌리언 달러의 마일스톤 금액, 토탈로 따지면 7빌리언 달러의 규모인데요. 임팩트 바이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골수 섬유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어떠한 딜이 있었는지, 어떠한 큰 딜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바티스가 아벡시스를 8.7빌리언 달러에 인수합병한 거래가 있는데요. 아벡시스는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유전제 치료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암 분야에서의 빅딜도 있었습니다. 우선 셀진은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주노테라피틱스를 9빌리언 달러에 인수합병했고요. 이로써 셀진은 카티의 주자로서 합류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는 GSK는 퍼프 억제제를 개발하고 있는 테사루를 5.1빌리언에 인수합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상위 20위에 랭크된 인수합병 거래들을 포함해서요. 이 테라피틱 분야 안에서의 다시 치료 분야로 나뉘었을 때에도 많은 거래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17년 대비 18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17년 대비 18년의 M&A 차이점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붉은색으로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캔서 분야겠죠. 캔서 분야에서의 M&A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셀진과 주노 그리고 GSK와 테사루의 거래를 포함해서 그 거래량에 있어서도 2017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항암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캔서 분야뿐만 아니고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도 거래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감염 질환 분야나 심혈관계 분야에서는 소폭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와서 M&A에 대한 거래를 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라이센싱, 조인트 벤처, 그리고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이센싱의 경향을 쿼터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4년부터 18년까지 라이센싱과 공동 연구에 대한 거래를 쿼터별로 나눈 결과입니다. 총 거래량에 있어서 2014년에는 약 1,300건, 2015년에는 약 1,700건에 도달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16년부터 17년까지는 약 1,800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2018년에는 17년 대비 100건 정도 감소하면서
1,700건 정도의 약간 주춤한 현상을 보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거래량과는 달리 반면 라이센싱의 거래 규모에 있어서는 17년에 약 90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를 보였었고 18년에는 약 110빌리언 달러로 그 규모에 있어서 20빌리언 달러 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즉 17년에 비해서 18년에 규모가 큰 딜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5년 동안의 거래들을 쿼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14년도 Q4에 가장 많은 딜들이 모였었고요. 15년도도 마찬가지, 17년, 18년 대부분의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Q4에 집중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거래가 Q4에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 라이센싱에 있어서 어떠한 딜들이 규모가 큰 모습을 보였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년의 라이센싱 거래들을요, 거래 규모로서 상위 20로 이렇게 리스팅업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큰 딜들이 항암제 분야, 신경계 질환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는 머크와 에자이.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큰 딜이었죠. 대략 5,700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머크와 에자이의 항암제 개발 제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자이의 항암제인 렌비마를 공동으로 개발과 판매를 하는 부분이었죠. 이와 함께 머크의 키투루다를 에자이의 렌비마와 병용요법으로 개발하는 부분 또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투루다와 같은 면역 항암제인 경우에는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랑 병용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에도 병용요법을 개발 중이고 또 개발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옵디보와 경쟁 중인 머크의 키투루다를 에자이의 렌비마와 함께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머크의 키투루다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머크의 전략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에자이는 키투루다와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렌비마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고 그에 따른 매출 증가 또한 가져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넨텍과 아피메드의 거래가 보이는데요. 제넨텍의 경우에는 아피메드와 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제휴를 맺었습니다. 아피메드는 NK셀과 T셀을 끌어들이는 다중 특이적 항체 생성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제넨텍과 아피메드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체결된 빅딜인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BMS와 넥타의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개발 제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길리어드의 카이트. 길리어드의 카이트는 상가모 테라피틱스가 보유한 그 징크핑거 뉴클레아즈 기술인 것 같아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항암제 개발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딜들을 포함해서 상위 지금 나열된 규모가 큰 20개의 거래 중에서 11개의 거래가 항암제 관련 거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계 질환 분야에는요, 우선 바이오젠과 아이오니스의 제휴가 있습니다. 바이오젠과 아이오니스는 기존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핀라자를 개발했었죠. 이 두 회사는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제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라이 릴리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에이스 이뮨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두 기업은 타우 단백질 응집저해제 계열의 치료제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스 이뮨과 계약뿐만 아니라 다이소나 파마와 제휴를 맺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다이소나 파마 같은 경우에는 RNA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일라이 릴리와 다이소나 파마는 심대사계 질환,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통증 분야에 대해서 공동 진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RN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 제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얀센과 에로헤드 파마의 딜입니다. 이 딜 같은 경우에는 얀센이 에로헤드 파마와 RNAi 기반의 비형 간염 신약 개발 제휴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 규모에 있어서 탑20에 랭크된 거래들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RN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규모가 큰 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20건의 거래 중에서 연두색으로 체크되어진 13건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단계나 런치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디스커버리,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거래도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개발 초기 단계의 약물 후보 물질이나 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라이센싱과 관련되어져서 딜의 규모로 탑20의 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8년의 라이센싱 딜을 이번에는 치료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상위 20개의 거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암제 분야와 뇌신경계 질환 그리고 간염 질환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항암제 분야에서는 거래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 뒤로는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7년도 거래량 분석을 할 때에도 항암제 분야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만큼 항암제 분야는 작년에도 2018년에도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러한 라이센싱들이 어디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라이센싱을 위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상단에 보이시는 그래프,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지금 상단의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검정색이 이제 인터컨트리로 그리고 회색 바가 미국 내의 거래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미국 외의 국가와도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편으로 오셔서 셀러 입장과 바이어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셔서요. 이제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볼게요. 중국, 일본, 한국.
세 가지 경우인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거래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의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특히 연두색 바로 보이시는 바이어로서의 급격한 성장세가 보입니다. 중국 내 기업 간의 거래도 증가하였지만요. 중국 외 국가와의 거래도 현저히 증가한 양상을 함께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많은 의약품을 중국 내로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 신약을 약제가 가격을 납치돼 일괄 협상을 통한 다량 구매 그리고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해서 이러한 약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몇몇의 희귀질환 치료제와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우대 조치를 실시해서 세금 인하를 함께 추진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들 중에 하나였던 까다로운 허가 절차 또한 점차적으로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 인하와 간소화되는 허가 절차,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미 진출한 기업도 많고 또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글로벌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약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17년까지 바이어로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작년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의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바이오와 셀링에 집중하면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이센싱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어느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글로벌 제약사의 바이사이드적인 측면과 셀사이드의 측면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셀사이드는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바이사이드는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다수는 바이사이드 거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요. 바이사이드와 셀사이드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요. J&J, 머크, 파이자, 일라이릴리, 그리고 타케다, 노보, BI, 길리어드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사이드의 측면에서 거래가 월등히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바이사이드의 측면이 강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M&A와 라이센싱을 통해서 작년 2018년에 많은 거래를 보인 회사들 중에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느 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관심 치료 분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가장 왼쪽에 상위에 있죠. 캔서 분야, 항암제 영역에서 가장 큰 거래량과 가장 큰 규모를 보였고요. 그 다음은 신경계 질환이에요.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는 거래량에 있어서 항암제 분야보다 현저히 적은 양을 보였지만요. 지금 신경계 질환에 관련된 동그라미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셨을까요? 저희 하단에 보이시면은 가장 왼쪽에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신경계 질환 분야예요. 거래량에 있어서 항암제 분야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거래 양에 비례해서 거래 규모, 딜 사이즈는
작지 않은 양상을 보였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암제 분야에서의 거래가 글로벌 제약사들 안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J&J와 머크, 노바티스,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이러한 회사들은 모든 거래가 대부분 항암제죠. 항암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기존의 항암제 연구가 주가 아니던 글로벌 제약사들 또한 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브비의 경우에는 2019년에 들이긴 하지만요. 티소나 테라피틱스와 면역 항암제 개발 제휴를 통해서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GSK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신 분야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테사로를 인수했죠. 테사로를 인수해서 항암제 개발에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항암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거래량 또한 두 번째로 보이시는 신경계 질환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있었던 크고 작은 거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019년에도 벌써 큰 딜들이 이미 1분기에 여러 건 발생했죠. 이 부분은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이오월드라는 신문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선 1월에 가장 큰 딜이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BMS의 세일진 인수, 그리고 뒤이어 일라이릴리가 록소 온콜로지를 인수했죠. 이러한 항암제 분야 외에도 신경계 질환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싱 거래가 있었습니다. 에브비가 보이저 테라피틱스에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15억 달러 규모에 사들였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9일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브레이킹 뉴스로 메일로 확인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본의 다이치 산쿄와 허셉틴 ADC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크고 작은 많은 딜들이 성립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딜들로 인해 2019년에 제약시장의 거래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안에서 경쟁 약물이나 관심 약물이 언제 런치할지 주요 국가, 예를 들어 유럽, 미국, 일본 이러한 주요 국가에서 승인 성공이 예상되는지, 개발의 마일스톤은 무엇인지, 또 그 마일스톤이 언제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라이센싱의 적절한 시기를 계획하는 것 또한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는 최초의 AI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약물 개발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약물 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는요, 코텔리스 드럭 타임라인 앤 석세스 레이트 DTSR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DTSR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텔리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벤치마킹 모델보다 25%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의약품의 개발이나 라이센싱을 계획하실 때 고려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DTSR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19년의 블록버스터 예상 약물입니다. 졸겐스마이고요. 결과를 보시면 각 단계별 성공 예측률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토탈로 이 의약품의 승인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주요 마일스톤에 대한 예상 날짜 그리고 내용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졸겐스마의 미국, 유럽, 일본에서의 승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 승인 시점에 기반하여 경쟁 구도를 함께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 의약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약물의 개발 속도와 시기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 약물 가치 평가, 이 약물 가치 평가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지표로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간단히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코텔리스 로그인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처음 화면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여기 오른편에 보이시는 아날리시스에서 컴패리티브 랜드스케이프 뷰어라는 이 분석 툴을 통해서 약물 리스트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확인된 약물 리스트 안에서 두 가지 약물의 드럭 타임과 석세스 레이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이 컴패리티브 랜드스케이프 뷰어를 런칭을 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디케이션, 액션, 테크놀로지, 컴퍼니별로 약물 개발 상황과 동향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이뮤노 온콜로지를 우선 검색을 해 두었고요. 이뮤노 온콜로지와 관련된 의약품 1424개를 리스팅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 솔팅을 해서 2023년에 매출이 예상 매출액으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가 키트루다네요. 네, 이 펜브로티주맙. 네, 키트루다네요. 네, 이 부분과 그리고 아테졸리주맙.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서 석세스 레이트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약물이 언제 런칭이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 겹치는 인디케이션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의 석세스 레이트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아테졸리주맙과 펜브롤리주맙 이 두 가지 의약품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 의약품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측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 예측 데이터들을 상단에서 다시 필터링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분야의 원하는 인디케이션 또는 원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약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측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컴퍼니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인디케이션,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 개발 진행 중인 나라, 타겟 베이스드 액션, 엔티티 타입 여기에서 필터링 적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그 범위를 줄이셔서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측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브레스트 캔서, 브레스트 튜머로 영역을 줄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아테졸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예측 결과, 그리고 펜브롤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3개의 예측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햄브롤리 주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게 결과 창이고요. 우선 컴퍼니, 인디케이션, 그리고 레귤레이터리 데시그네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리전별로 유럽, 미국, 일본 이렇게 순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 단계별, 지금 투데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의약품의 개발 진행 상황이고요. 단계별 페이스 3 임상 3상에서는 85%의 성공률이 예상되어지고 승인까지는 95%의 성공률이 예상되어져서 이 의약품의 브레스트 튜머에서 유럽에서의 승인 성공률은 81%로 나오게 되고요.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타임라인은 약 1.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일스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마일스톤이 함께 제공되어지고요. 의약품의 마일스톤, Expected Trial Outcome Announcement라고 써 있는데요. 이 의약품의 이제 그 임상 결과, 어나운스먼트 데이트, 예상 데이트고요. 그 관련된 간략한 내용과 함께 옆에 보시면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러한 예측률과 타임라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2월 27일에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미국에서의 승인 성공률은 87%,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셨던 부분은 펜브롤리주맙,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아테졸리주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브레스트 캔서에서 브레스트 캔서를 인디케이션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요. 컴퍼니는 로슈, 그리고 유럽,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각 단계별 소요 시간과 타임라인과 그 각 단계별의 성공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승인 성공률과 함께 승인까지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2가지의 의약품만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를 했지만 최대 25개의 의약품까지 함께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비교 분석한 결과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네. 지금까지 데모로 간략하게나마 DTSR에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DTSR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의약품의 단계별 타임라인과 성공률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켓 액세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약물 가치 평가를 위해서 MPV 많이 하시죠? 이러한 평가와 함께 언제 임상이 시작할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그 각각의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DTSR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합니다. 20년간 축적된 코텔리스의 데이터와 또 코텔리스는 데일리 업데이트로 이루어지고 있죠. 매일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 거기에 예상되어지는 마일스톤, 그리고 약물의 개발 단계별 특성까지 좀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예측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이러한 예측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메소돌로지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는 특허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TSR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셀프러닝 되었고요. 현재 데이터 또한 지속적으로 셀프러닝 중에 있습니다. DTSR은 다변수 통계 모델링을 활용하게 되고요.
배우고 인지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의약품 개발 단계에 있어서 각 주요 단계와 승인까지의 소요 시간은 이러한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결과값으로 지금 보이시는 각 개발 단계별 타임라인, 그리고 단계별 성공률, 그리고 전체 의약품의 성공률이 예측되어져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TSR에서 제시되어질 수 있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성, 그리고 주요 마일스톤 이벤트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결과를 내는 요소로서, 예측을 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DTSR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드렸고요. 이 DTSR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2018년의 거래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한 해 다케다와 샤이어의 합병, 머크와 에자이의 항암제 병용요법 개발 제휴 등 빅딜들이 많았어요. 그에 따라서 거래 규모 또한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으로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거래가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거래 규모로서 탑20 중에 13건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거래였고 그 거래 규모 또한 상위에 랭크되었었죠. 또한 라이센싱에 있어서 바이어로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18년에도 여전히 항암제 그리고 신경계 질환에 대한 관심은 높았고 글로벌 제약사들 또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도 향후에 라이센싱 전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 런칭된 포텔리스트 DTSR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본 2018년 딜스 리뷰였고요. 지금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딜스 리뷰에 대한 보고서 질문 많이 주시고 계세요. 딜스 리뷰 보고서는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린 이 리뷰 슬라이드는 공개용으로 금주 내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DTSR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질문 주신 분들, 문의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40분 동안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 시간이 지났네요.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최대한 질문 주신 부분,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인터뷰즈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고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